일단 38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서부터 한번, 이론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공의 외화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2월 1일 회수시 인식되는 손익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9월 1일 날 발생을 했고 12월 31일 날 일단 평가가 한번 이루어졌죠. 그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금을 회수를 했으니까 2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쵸? 네, 그럼 40만원의 외환 차익이 생기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2번. 저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관련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보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기초재고액이 300만원이 있고 매입액이 2천만원이니까 총 2,300만원만큼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기말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기말을 빼주시면 되는데 자, 순실현 가능에 보니까 A 상품은 추정 판매 가격이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추정 판매비가 3,000원이니까 결국 3,000원에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3,000원에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0개니까 355, 150만원인가요? 그쵸? A 상품은 150만원에 기말재고가 있는 거고요. B 상품은 7,000원인데 판매비가 3,000원이니까 4,000원이니까 원가로 따져야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70만원이 기말재고로 남아있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A 제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계산해야 하는 거고 B 상품은 취득 원가로 계산해야죠. 저가법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2,300에서 220 빼주시면 되나요? 그럼 2,080만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A 상품은 판매 가격이 6,000원인데 판매비가 3,000원 들어가니까 빼고 나면 3,000원이니까 취득 원가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0원을 기말재고로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150만원. 그 다음에 B 상품은 7,000원인데 3,000원이니까 4,000원에 판매가 가능한 거니까 3,500원보다 가치가 올라갔죠? 올라가면 인식을 하지 않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3,500원을 적용을 하니까 B 상품은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자 기초잔액이 35,000원이고 7월 20일에 상각 처리한 걸 회수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총 59,500원이 됐겠죠? 맞나요? 그쵸? 네, 거기에서 13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59,500원을 충당금을 메꾸고 나머지가 대손상각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200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1,2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연수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1년에 24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2019년도 상각해야 되고 2020년도 상각해야 되니까 480만원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네. 맞죠? 네, 그러면 720만원의 자산의 가치가 남아있는 것인데 72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팔을 수도 있고 400만원의 사용가치도 있으면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우리는 뭐가 유리해요? 쓰는 게 더 유리하죠. 내가 팔면 300만원이고 내가 쓰면 400만원의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400만원의 사용가치를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320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만약에 매각하면 30억을 받을 수 있고 쓰면 40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쓴다라고 판단해. 그 10억 차이가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유리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손상차손 계산할 때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신주 발행 비용이 발생을 했고 보통예금 계좌로 납입받았다.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일단 자본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니까 2천만 원만큼의 자본금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주식 발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올까요? 1,600만 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150만 원 빼니까 1,450만 원만큼이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럼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겨야지 되는데 우리 장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초과금 얼마가 있어요? 250만 원. 그래도 모자라죠? 그러면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되려니까 얼마 있어야 돼요? 300만 원이 있어야 되나요? 맞나요? 빙고. 자, 그러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이니까 2천만 원 증가한다.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초과금 250만 원이 감소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익잉여금하고는 주식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안 풀으셨어도 돼요. 왜냐면 주식 발행하는데 이익잉여금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회계는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다.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진법, 단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단가 결정 방법.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의 변경은 다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추정의 변경에 감가상각, 대손율, 뭐 내용연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들은 다 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단기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모두 다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재무제표 작성했나 물어봤더니 만기 결제 수령액 500만원과 미지급분 360만원. 그러면 당좌예금, 만기 결제예금, 받으러옴이랑 당좌예금이랑 상계되죠. 받으러옴이란 자산이 없어지고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고 얘는 손익에 영향이 없는 거죠. 미지급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맞나요? 네, 미지급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360만원만큼 줄어들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3,940만원이 되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가 다 쉬운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4,300만원에서 360만원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쵸? 네,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 문제 8번 부가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죠? 네. 신규로 사업을 개시 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일서부터 사업자 등록할 때서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시거나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게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신다. 가게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를 열면 우리가 가게 인테리어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즘 막 인테리어 비용 한 5천만 원씩 들고 막 1억씩 들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부가세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세금계산서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계산서 끊어주세요. 부가세 얼마예요? 부가세 내세요. 왜냐면 그럼 이 부가세 다시 매입세 공제 받죠. 그쵸? 매입세 공제 받고 더 중요한 거는 5천만 원만큼 내가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증빙이 있으니까. 그쵸? 그럼 올해 5천만 원 벌어도 얘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니까. 근데 이거를 무증빙으로 하려고 세금을 안 내고 무증빙으로 하면 그만큼이 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선생님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민번호로 받으세요. 주민번호로 사업자 등록 이전이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1년 동안 나 소득이 생길 거니까 그 소득에서 얘 공제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이 결손금 잡힐 수도 있죠. 손실이. 그럼 내년도에 가서 그 결손금 2월 결손금 또 공제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니까 무자료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간 500만 원을 내가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내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인 항공의 과세자료이다 대손세 공제를 반영한 후에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럼 매출세액은 처음에 외상 판매액에서 할인액은 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470만 원인가요? 1,470만 원에 우리 부가세만 계산해야 되니까 147만 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은 간주공급이 아니죠. 공급에 해당하지 않죠. 견본으로 제공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대손세액 공제는 220만 원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2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127만 원의 매출세액이 생기겠네요. 2번이 정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183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신고납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자 본인이 국가에다가 저 얼마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박재무가 틀렸습니다. 분리과세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죠, 그쵸?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일시적인 부동산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분류과세입니다.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라. 그쵸? 제품 판매액에 필요경비가 1,500만 원이 생겼으니까 2,500만 원만큼의 사업소득이 생겼겠네요. 맞죠? 이해가 되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빼야 되니까. 그쵸? 네, 필요경비 빼고 국내 예금 은행 이자인데 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죠.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탁권, 공익신탁 이거 지난주에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비과세라고. 됐나요? 네. 그래서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고요.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이죠. 네. 그냥 2,500만 원이 정답이네요. 종합소득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 예금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아닌 거고 공익신탁이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또 소득이 아닌 거고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종합소득이 아닌 겁니다. 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거 연말정산에서 나오죠? 그쵸? 학교에 지출된 것들은 모두 다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1번이 정답입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상실했을 때 재해 손실은 토지는 불포함이에요. 토지는 줄을 수가 없잖아요. 토지가 땅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토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납부한 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죠. 연금은 소득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 간편장부는 현금 출납장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돈 들어오고 나가고만. 그거 가지고 정리했는데 그거 말고 복식부기로 했다. 그러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13번 법인세법에 대한 소득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금산입이 내국 법인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한다. 여기서 내국 법인인 주주에게 주주가 나와버려가지고 내국 법인 입금 산입했다는 얘기는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아요. 그쵸?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아요. 돈이 나갔는데 나간 게 아니다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사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국 법인이니까. 상대방이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주에게 귀속이 되면 그때는 배당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 주주에게. 그쵸? 자회사 주주에게 돈이 소득 처분이 되게 되면 그때는 배당으로 하는 거고, 타회사에 나가는 것은 다 기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이 사업을 영향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특정 개인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 기사유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냥 답은 공짜 3번이었죠. 채권자 불분명 우리 무조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죠. 맞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출자 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임원은 상여로 처분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이 문제였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택을 제공을 했을 때 금액을 계산을 네, 해봐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자, 일단은 시가가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제공해서 받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다 적수로 계산을 해요. 적수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수 계산한다는 얘기는 보증금에 대해서 1년치 365일치를 곱하기 365를 하고 다시 곱하기 나누기 365로 다시 나누어 주셔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수 계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3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임대 기간이 제공된 기간이 7월서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올해 2020년으로 따지면 6개월 분이죠. 그쵸? 그래서 6개월 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절반을 계산을 해주시고 절반에 대한 것을 180 며칠이에요? 184일로 가정한다. 184일 계산해 주시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보증금 7,700만 원에 대해서 184일을 계산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이 금액을 365일로 다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365일로 다시 나누어 주시면 그러면 적수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 몇 프로예요? 2.1%인가요? 2.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우리는 다시 또 월세 받은 게 있죠. 임대료 수령액은 매월 10만 원씩이니까 얼마를 수령했겠어요? 60만 원만큼을 수령을 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계산기로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0.5 곱하기 184는 하고 M뿔 그 다음에 7,7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84는 해서 M 마이너스 그러면 MR 하면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134억 3,200만 원이 나오네요. 걔를 다시 나누기 365를 하면 3,680만 원이 나오고 거기에 곱하기 0.021를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이 77만 2,800원이 나와요.
그럼 772,800원에서 실제 월세로 60만원을 받아냈으니까 172,800원만큼이 내가 더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적수 계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65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셔도 되겠죠? 그쵸? 네. 버리셔도 되고, 대략적으로는 그냥 조금 쉽게 계산을 해보겠다. 대충 금액을 계산해보겠다. 그럼 적수 계산 이런 거 빼고, 적수 계산 같은 거 빼고 계산을 하려면 3억 원이 1년분이다라고 따지시니까 1년분 말고 그냥 1억 5천 절반에 대해서 곱하기 184일,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7,700만 원에 대한 184일을 그냥 얼마로 나누면 돼요? 365로 뭐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그냥 이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0.021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해도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요. 대략적인 금액 볼까요? 얼마 나오나? 1억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7,700만 원을 빼주시고 거기다가 곱하기 0.21 마이너스 60만 원.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여기 이게 1년분이니까 나누기 6개월. 다시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7,700만 원 빼주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0.021 그 다음에 곱하기 0.5 마이너스 60만 원을 빼주시면 약 16만 6,5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금액이.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적수 계산을 해서 정확한 일수별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 365일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안 하셔도 대략적으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일단 패스? 네. 자, 그 다음 15번은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이 옳은 것을 그랬어요. 과세표준의 비과세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소멸된다. 네, 빙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도 올해 부양가족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가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당해년도 소득 금액 계산에서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우리 올해 남는 돈이 있는 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월 결손금은 몇 년간?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는 일반 사업소득은 다 됩니다. 제조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제 대상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한도 없어요. 내가 소득이 생기면 2월 결손금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로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60% 한도가 아니라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벌어들인 거 한도 내에서 결손금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이론 점수가 그래도 좀 나오실 것 같은데 빨리 세보세요. 10개 넘으신 분